저번에는 그 손익계산서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PBR, 아니 PER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를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재무제표에서 사실 얘가 제일 먼저 나와요. 재무상태표가 먼저 나오는데 제일 사람들이 관심 많은 게 이익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손익계산서를 설명드렸던 거고, 이번에는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ROE나 PBR을 계산하는 그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냥 쉽게 내가 집을 샀잖아요. 집을 예를 들어서 요새 부동산이 비싸지? 그러면 한 10억 잡고 아파트 10억짜리를 샀는데 내 돈이 다 들어가고 사나요? 아니죠. 대출 끼고. 예. 그러면은 대출을 끼고 사죠. 그러면은 그냥 가볍게 생각해 봐서 그 재무상태표에서는 뭐 자산, 부채, 자본이다라는 게 나와요. 자산은 뭐냐? 말 그대로 10억짜리 아파트를 샀으면 이 10억 이게 자산이에요. 근데 대출을 나 같은 경우도 여기 7억을 잡죠. 그리고 내 돈 3억을 갖고 7억을 대출받아서 10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10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지만 실제 내 돈은 요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산은 부채와 내 돈을 다 합친 돈. 이해가 되시나요? 네. 예.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기업에 대해서도 그대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 시점에 그냥 딱 찍었을 때 그 회사의 자산이 얼마인가, 부채가 얼마인가, 자본이 얼마인가, 요거에 대한 설명인데 그 아래 써 있는 게 이제 되게 복잡하죠. 근데 그거를 뭐 회계로 들어가고 뭐 차변, 대변, 뭐 차변에는 뭐가 들어가고 이렇게까지는 알 필요 없어요. 우리가 뭐 회계사 공부할 것도 아니고 그냥 자산, 부채, 자본이 있는데 그러면 자산에는 뭐가 있고 부채에는 무엇이 있고 자본에는 무엇이 있는가를 알아보기만 하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재무상태표에서 자산에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뉜다라고 해요. 여기서부터 듣기가 싫죠. 네. 그죠? 뭔가 움직이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그냥 말 그대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은 어떻게 구분되냐면 1년 안에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거 1년 안에 1년 이후 이거예요. 이게 말을 저렇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1년 안에 뭐 할 수 있는 자산 하면은 없어 보이잖아요. 좀 있어 보여야 되니까 유동자산. 여기도 부채에도 보면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그럼 이거는 1년 안에 갚을 수 예, 갚을 돈. 1년 이후에 갚을 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요거는 아시겠죠? 예. 근데 이거를 저렇게 써놓으면은 어려운. 보기가 싫죠. 이거 별거 아니죠. 이렇게 듣고 보면. 예. 1년 안에 유동, 1년 이후 비유동. 1년 안에 유동, 1년 이후에 비유동. 자, 1년 안에 현금화가 될 수 있는 자산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현금화 될 수 있는 자산이니까 현금. 현금은. 네. 그리고 예적금. 바로 뺄 수 그냥 있어요. 바로 뺄 수 있죠. 매출 채권은 뭐죠? 이것도 그냥 내가 예를 들어서 예. 옷 장사를 해요. 근데 뭐 물건 먼저 갖고 가고 집에 가서 돈을 붙인다는 분들 계시죠? 예. 뭐 딱 붙여줄게. 예, 뭐 기업도 그런 게 많아요. 좀 어느 정도 좀 쌓이면 바로바로 결제 안 해고 뭐 쿠팡은 뭐 한참 결제 안 해주지 뭐 다 걔네는 전부 다 그러니까 저런 거예요. 쿠팡 거래하는 사람들은 매출은 5천인데 실제 들어온 건 없고 매출 채권 이거는 그러니까 이 재무상태표에서 이것 물론 제일 중요하죠. 현금이 네. 많아야죠. 현금이 그 회사에 많아야 되지만 의외로 이 부분이 되게 많이 차지를 해요. 매출 채권. 그러니까 유심히 봐야 될 거. 뭐 그 외에 작은 것들 막 여러 개 써 있어요. 어디서 봐야 되나? 아니 그 뭐 작은 것들은 볼 필요 없이 큰 금액만 보면 돼요. 작은 거는 그냥 한번 보고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하다가 그날은 조금 컨디션이 좋으면 네이버에 한번 찾아보고 안 찾아봐도 되고. 매출 채권은 외상으로 가져간 거. 아, 외상. 예, 외상. 아, 외상. 그리고 그 재고 자산은 남은 거. 예, 내가 남은 거니까 뭐 상품, 제품 그리고 반제품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예. 예, 그런 것들을 원재료 같은 거 남아 있는 거.
뭐 그런 거죠. 뭐 내가 치킨집을 하면은 튀김 가루가 남아 있다든지 뭐가 남아. 예, 닭은 남아도 되나? 어쨌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1년 안에 현금화 될 수 있는 거. 그럼 비유동 자산. 네. 비유동 자산 1년 이후잖아요. 네. 이 안에는 유형 자산과 무형 자산으로 나눠요. 그러면 이거는 뭘까요? 그 손에 잡을 수 있는 거는 손에 잡을 수 없는 약간 뭐 그런 느낌. 그렇죠. 유형 눈에 보이는 거.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보면은 토지. 예, 영업용으로 쓰이는 거예요. 네. 뭐 토지, 건물, 기계 설비 아니면 영업용 자동차도 이 안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전부 감가상각비로 빠지는 거예요. 유형 자산은. 시간이 지나면 막 예. 떨어져요. 저번에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출 원가에서도 감가상각비를 빼고 막 이러잖아요. 그 감가상각비에서 빠지는 게 유형 자산. 요거는 아시겠죠? 네. 뭐 토지, 건물, 기계 설비. 근데 이거는 1년 안에 네. 팔 수도 있는데 팔면 망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년 이후에 자산할 수 있는 거. 그 무형 자산은 말 그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네. 뭐 특허권이라는 게 있고 개발비, 저작권, 상표권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특허권이나 이런 저작권, 상표권은 실제로 거래됐었던 것만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랭크5 치킨을 한다라고 했을 때 랭크5 상표권을 사왔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온 돈이 있죠. 거래했었던 거가 있을 때만 쓰는 거예요. 거래가 됐을 때만 이 안에 쓰는 거예요. 거래가 성립돼서. 예,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성립되지 않은 뭐 특허나 뭐 저작권이나 이런 걸 갖고 있는 회사들이 많죠. 그런 회사들은 잠재력이 풍부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꼭 거래가 성사돼야만 들어가요. 이 개발비 같은 경우도 연구 개발비 뭐 이런 거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이오에서 예전에는 뭐 전임상이든 1상이든 2상이든 전부 개발비에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이 많이 잡힌 걸로 뻥튀기를 한 거죠. 근데 그거 다 쓴 돈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그게 회수가 되지 않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생겼었어요. 재작년 같은 경우도 뭐만 하면 임상 뭐가 잘못됐다고 그래갖고 피해자를 너무 많이 양성을 하니까 야 그럼 니네 임상 3상부터 개발비를 이 무형자산에 넣어줄게 라고 한 거예요. 네, 3상부터. 왜냐면 3상부터는 임상 2상이 의외로 통과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통과한 애들 3상부터 넣어주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임상 3상이 실패를 해. 그럼 이거는 다음에 그냥 바로 손실 처리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영업 손실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오는 그걸 확인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 뭐 특허권, 뭐 개발비. 그리고 여기에서는 유동 자산에서는 현금, 매출 채권, 재고 자산. 요거는 좀 이해하셨죠? 예, 매출 채권이 이제. 예, 매출 채권은 그냥 외상. 그런 거 하면 안 되는데 뭐 어음 이런 것도 사실 그거잖아요. 예, 뭐 그러면 예, 어음이 보통 한 30일에서 90일 결제 뭐 이런 거. 근데 그죠? 그걸 또 팔잖아요. 그 어음도 팔고 또 어음 담보로 또 대출 받고. 그러니까 이 매출 채권이나 어음이 되게 중요한 게 이거 매출 채권이라는 건 뻥튀기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더 받을. 예,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랭크5에게 옷을 팔았는데 가라로 예, 이렇게 해갖고 매출 막 많이 잡는 거예요. 그러면은 은행에 갖고 가서 이 매출 채권 이만큼 있으니 이거 담보로 대출해줘라. 그럼 니네가 매출 채권 이만큼 있으니 뭐 매출 채권 회수 안 되는 뭐 그거 비율을 어느 정도 빼고 대출도 잡는 거죠. 그런 식으로 뻥튀기를 하고 뻥튀기를 해갖고 몇천억까지 해먹은 회사들이 있어요. 예전에 IMF 전에 망한 회사들이 그런 거 좀 많이 했겠네요. 몇 년 전에도 있었어요. 몇 년 전에? 네, 몇 년 전에도 있었어요. 막 빌 게이츠도 팔고 뭐 팔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래서 요 매출 채권이 앞으로 이 재무상태표나 현금 흐름표에서도 많이 나와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외상이니까 네, 외상. 그 뻥튀기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심해야 되겠네요. 예, 조심해야죠. 회수가 잘 되는지 확인을 해야죠. 그리고 그러면 예. 회수가 잘 되는지 어떻게 확인해요? 매출 채권이 줄었는지 뭐 했는지 다 나와요. 현금 흐름표에 나와요. 그러니까 매출 채권의 감소, 매출 채권의 증가 이게 다 플러스 마이너스로 돼요. 근데 그게 늘면 늘수록 뻥튀기 그런. 근데 이제 그게 있죠. 예를 들어서 실적이 네. 막 쭉 늘면서 같이 그 비율에 맞게 늘어주면 괜찮은데 실적은 계속 1,000억대인데 매출 채권이 이게 갈수록 300억이었다, 400억이었다, 500억이었다 이러네. 라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예. 그러니까 매출 채권 재고 자산 되게 중요해요. 재고 자산도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작년에 팔리지 않은 물건을 잡아놓는 것도 있지만 미리 팔릴 것 대비해서 미리 쟁여놓은 것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요것도 잘 체크해야 돼요. 재고자산이 매출이 늘지 않은데 재고자산만 늘 경우는 물건 못 팔았다는 얘기. 그렇죠. 근데 내가 재고가 많은데 죽지 않았단 말이지. 그런 거는 현금 회전이 잘 됐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지, 그렇지. 예, 뭐, 난 재고가 너무 많거든요. 기자님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재고가 많은데 그래서 이게 꼭 이게 많다고 해서 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망하지 않잖아요. 대신 아마 이 부채에서 여기서 돌아가는 게 많겠죠. 자, 그럼 자산은 이해가 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부채. 네. 부채는 어디서든 그냥 느낌이 안 좋죠. 네, 빚이 네. 자산은 어디서도 기분이 좋고. 너무 좋아요. 네. 근데 이 유동부채는 말 그대로 아까 유동 네. 1년 안에 갚을 돈. 그러면은 얘에게 매출 채권이 있다면 매입 채무. 나도 어디 가서 외상으로 사올 수 있잖아요. 되게 뭐 메인 거래처한테 이거 있으면은 이거 좀 줘봐 좀 팔고 줄게. 그러면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이면 그렇죠. 네. 야 그래 그러면 내가 깔아줄 테니까 깔고 결제는 3개월 있다 하자. 뭐 1년 있다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갖고 올 수도 있죠. 네. 그런 경우는 이제 매입 채무가 되는 거죠. 그러면 부채. 그리고 단기 차입금. 말 그대로 단기 차입금 1년 안에 갚을 돈. 예를 들어서 차입금은 빌렸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뭐 1년 안에 갚기로 한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뭐 엄마한테 빌렸다든지 뭐 이런 거. 친구한테 빌려. 예. 미지급금은 요 매입 채무는 영업용으로 인해서 내가 돈을 안 준 거죠. 요런 거 나중에 주기로 한 외상 거래를 해서 내가 갖고 온 거. 채무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 근데 이제 미지급금은 내가 뭔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임금 같은 거. 그거는 이제 임금은 이거예요. 미지급 비용. 비용. 네, 비용. 미지급금은 내가 얘는 영업용으로 한 거잖아요. 얘는 영업 외. 미지급금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토지나 건물, 기계설비도 뭐 대출로 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얼마 주기로 했는데 아직 안 준 거, 나중에 주기로 한 거,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이제 미지급금이에요. 영업 외. 그러니까 이런 걸 다 분리를 해놓더라고요. 그럼 여기에서 의외인 게 있어요. 선수금. 이게 부채예요. 그러니까 다들 이해는 되는데 얘는 왜냐? 내가 물건을 이렇게 납기일안에 주기로 하고 선수금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갚아야 될 거잖아요. 결국엔. 네, 결국엔 갚아야 될 거기 때문에 선수금이에요. 근데 이거는 안 좋은 건 아니죠. 내가 그거에 맞게 물건을 내면 되니까 유동부채 안에 요게 있다. 그러니까 의외다라고 하는 게 요거예요. 그리고 1년 후에 갚아야 되는 거. 비유동부채. 요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 비중이 훨씬 높고 얘가 낮아요. 아주 낮아요. 근데 이게 높으면 문제가 돼요. 예. 그러니까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비유동부채, 그러니까 1년 이후에 갚아야 될 돈이 많은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부정적이고 투자를 고려를 안 해요. 이런 경우는 거의 뭐 회사채, 뭐 3년 단위로 뭐 회사채 아니면 뭐 전환사채, 뭐 이게 뭐가 안 되니까 계속 이렇게 발행을 하는 거잖아요. 예, 빌리는 거예요. 예, 회사채 돈이 없으니까 계속 해갖고 뭐 3년짜리, 5년짜리 해갖고 회사채를 발행을 하고 이런 거는 비유동부채인데 이게 나쁜 건 아닌데 비율이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갚아야 될 돈이 학자금 대출처럼 계속 날 따라다니는 것처럼. 그 장기 차입금은 말 그대로 장기, 얘는 단기. 얘는 예를 들어서 뭐 3년 만기짜리 뭐 대출을 받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장기 차입금에 들어가는 거예요. 코로나 대출 같은 거. 코로나 대출 그렇죠. 뭐 이런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5년 상환 이런 거 막 생기잖아요. 그런 거 이제 장기 차입금 쪽에 들어가는 거죠. 이해는 하셨죠? 네. 이거는 좀 쉽죠? 네, 저번보다 훨씬 좋아요. 네. 이 자본이다라는 것도 어감상 좋잖아요. 내가 뭔가 갖고 있는. 네, 다 내 거. 다 내 거. 자, 자본금은 뭐냐? 여기서 자본금은 보통은 제가 이 리노공업이라는 회사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 리노공업은 제가 투자를 하고 있지 않지만 이 사업 영역이나 재무제표의 교과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걸 볼 때 항상 리노공업 재무제표를 한번 켜고 보세요. 얘는 흠잡을 데가 없어요. 정말 흠잡을 데 없는 교과서입니다. 투자해도 되네요. 그러고 보니까 아까 보니까 얘도 반도체예요. 그러면은 진짜 그 흠잡을 데가 없다라면 진짜 투자해도 되는 거네. 예, 얘는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예. 자본금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뭐 장사로 치면은 내가 처음에 장사를 시작했을 때 내 돈 얼마를 갖고 시작했느냐 뭐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쉽게 액면가라고 있어요. 주식이 5,000원짜리, 2,000원짜리 써 있어요. 여기 보면은 주식 맨 위에 보면은 투자 정보에 액면가 써 있죠. 예. 액면가 곱하기 주식 수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자본금은 그렇다. 내가 처음에 뭐 설립 자본금이라고도 하고 납입 자본금이라고 해요. 내가 처음에 장사를 했을 때 5천만 원을 갖고 시작을 했다. 예, 그런 경우는 이제 자본금에 들어가는 거고, 자, 이익잉여금이다라는 건 뭐냐면 이익잉여금이 제일 중요하죠. 여기서. 그거는 왠지 느낌이 좋은 거 같아요. 예, 느낌이 좋죠. 예. 우리 손익계산서에서 맨 마지막에 당기순이익이 나오죠. 예. 당기순이익에서 배당을 하고 뭐 배당을 지급하고 남은 돈, 남은 돈 왠지 좀. 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익 나서 남은 잉여, 남은 돈, 이거는 아주 좋은 뜻입니다. 아주 좋은 거. 좋은 그러니까 거네. 이익잉여금이 꾸준히 늘는 게 좋아요. 아. 근데 얘가 이익잉여금이 많다라는 거는 배당을 많이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이익잉여금이 쌓이니 예. 내년에는 배당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 배당 유무를 보고 또 되게 주식 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무상증자라는 게 있어요. 무상증자. 회사를 이렇게 10,000원짜리를 5,000원짜리로 두 개 나눠서 예.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난 하나 갖고 있는 게 두 개 갖고 있는 것처럼 되니까 기분 좋고, 권리락 착시 효과라고 그래갖고 가격이 갑자기 싸지니까 사람들이 막 붙어요. 거래량도 늘고. 그거는 이익잉여금이 있어야지 가능해요. 이익잉여금이 많아야. 왜냐면 그거는 결국은 이 이익잉여금이 이 무상증자를 하면 예.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를 예. 뭐 나눠서 5,000원짜리 두 개로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액면가가 1,000원이라고 쳐요. 예. 액면가 1,000원인 거를 두 개로 하니까 예. 그러면은 2,000원이 되죠. 예. 그러면은 자본금이 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상증자를 하면은 이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올려서 회사 재물을 더욱더 탄탄하게 만드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무상증자는 단순히 주식 숫자가 적다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익잉여금이 있어야 요 무상증자를 통해서 자본금으로 돌려놓고. 그러니까 회사 자본을 좀 늘리기 위해서도 그렇죠, 그렇죠. 예, 하겠네요. 그렇죠. 회사가 그러니까 이 이익잉여금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무상증자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고 예. 배당에 대해서 판단할 수도 있고. 예. 근데 자본잉여금은 뭐냐? 이거랑 상관없이 이 자본적으로 들어오는 거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 주식 발행 뭐 초과수익금 같은 거 있어요. 주식 발행 초과수익금 이런 게 뭐냐면 유상증자를 하죠. 내가 주식을 발행을 하잖아요. 그것도 똑같아요. 뭐 8,000원에 유상증자를 했다고 쳐요. 그러면은 액면가는 1,000원일 거 아니에요. 1,000원은 자본금으로 올라가고 7,000원은 자본잉여금으로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 부동산이나 뭔가를 처분했을 때 들어오는 돈들, 이런 이익잉여, 자본을 처분했을 때 들어오는 돈이 자본잉여금으로 들어가니까 유상증자 같은 걸 했을 때 주식을 초과 발행하잖아요. 더 많이. 예, 초과 발행해서 들어온 돈 8,000원에 발행을 하면 내가 이 1,000원은 자본금으로 들어가고 7,000원 발행 초과 수익금이니까 요 7,000원은 자본잉여금으로 들어가죠.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 여기까지는 아셨나요? 네. 자, 이게 다예요. 재무상태표는. 이걸 알아야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ROE, PBR 이거를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채 비율 이런 것도 알 수 있어요. ROE랑 PBR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재무상태표라는 거는 돈이 회사에 어느 정도 쌓여 있으니까 안정성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회사가 망했을 때 얼마나 나한테 돈이 있나, 왜 망했나, 이게 너무 많아서 망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네. 자산이 부채가 적고 자본이 많고 하면 아무래도 튼실한 회사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기 위해서 재무 상태, 말 그대로 상태, 저놈 상태가 어떤가. 돈 상태가 어떤가. 네.
재무 상태가 어떤가. 예전에는 대차대조표라고 했어요. 그 뭐 일본 말이 들어본 것도 많아요. 일본 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다 일본에서 와서 그래서 바꿨대요. 그래서 알아듣기 쉽게. 근데 쉬운 표현이긴 한데 네. 괜히 이런 단어 때문에 뭐 유동, 비유동, 뭐 말 어렵게 막 매출, 채권을 외상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외상. 이해하기 쉽게 하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도 말씀드리지만 현금, 매출, 채권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재고자산 그리고 유형자산에는 영업용, 토지, 건물, 기계, 설비 같은 뭐 자동차라든지 영업에 들어가는 거. 무형자산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뭐 특허권, 개발비, 저작권, 상표권이 있는데 이 개발비는 바이오 회사에서 특별히 잘 보고 특허권은 거래가 성립된 거. 이 돈 거래, 상거래가 성립된 거가 그 안에 돈이 들어가요. 그렇지 않은 특허가 많은 회사들은 이게 성립될 수도 있잖아요, 언젠가. 그렇기 때문에 무형자산 가치가 높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고, 부채는 갚아야 될 돈인데, 또 유동, 비유동. 1년 안에, 1년 후에. 1년 안에는 매입 채무, 매출 채권 가치, 얘는 외상으로 받은 거, 나는 외상으로 갖고 온 거. 매입 채무, 단기 채권, 삐지급금. 내가 돈 주지 않았다. 그렇죠. 줘야 될 돈. 단기에 준 거, 이게 뭐, 1년 만기냐, 뭐 5년 만기냐에 따라서 유동, 비유동, 회사채 뭐 3년, 5년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 자본금은 그냥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 이익잉여금이 되게 중요하다. 단기 순이익에서 손익계산서에서 남은 맨 마지막에 단기 순이익에 배당을 지급하고 남은 돈. 그래서 회사에 계속 쌓아놓는 돈. 자본잉여금. 그 주식 발행 초과수익금. 이라고만 아시면 돼요. 그 외에 막 써있는 거 많은데 그건 몰라도 돼요. 이거는 별로 많이 이게 갑자기 늘면은 회사가 막 처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처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